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도현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백신의 장점들을 위주로 좀 살펴봤어요. 백신의 장점이 코로나로부터 중증도도 낮추고 사망률도 낮춘다는 장점도 있었고 전파력도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파 감염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서 확진자가 정말 하루에 5천 명, 6천 명 이런 식으로 많이 늘고 있는데 그래서 부스터샷을 지금 최근에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많은 의료진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백신에 과연 이점만 보고 무작정 맞아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백신을 맞으시는 것을 되도록 권장을 드리지만, 하지만 저는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백신의 어두운 이면, 즉 부작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까지 질병관리청 이 자료를 참고를 했고요. 지금 1차 접종은 4,300만, 2차 접종은 우리나라 전 인구의 4,200만, 한 83%, 4%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차 부스터샷은 지금 1,500만 명, 지금 3분의 1가량, 여기 보시면 60세 이상은 70%까지 완료했고요. 18세 이상은 아직 34%, 그다음에 12세는 이제서야 1차, 2차 접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작용이 많이 나타난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많이들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뭐 혈전증이라든지 부작용의 빈도가 더 많은지, 이게 백신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이제 그 백신을 얼마만큼 백신에 따라서 맞았는지 보면, 화이자를 제일 많이 맞았고, 그 다음 모더나, 그 다음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아스트라제네카도 여기 보시면 1,000만 명 정도의 그런 국민들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셨고, 그다음 화이자는 2,500만 명, 여기 보시면 얀센은 150만 명, 그다음에 모더나는 600만 명. 그래서 여기 3차 접종 추세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mRNA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화이자는 대략 900만 명 정도 부스터샷으로 맞으셨고, 모더나는 500만 명 정도, 얀센은 지금 이제 2차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데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얀센 같은 경우는 mRNA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맞으셔도 되고 2차로 얀센 백신을 맞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화이자를 많이 맞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여기 이 데이터는 미국인데, 미국도 아스트라제네카를 아예 FDA에서 허용을 안 했죠. 그리고 유럽 데이터인데, 유럽에서 그나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이제 뭐 영국에서 만든 거니까 영국, 독일 위주로 많이 썼었는데, 대부분 유럽도 화이자, 모더나가 대세였던 걸 보면 아직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서야 이제 NEJM이라는 권위 있는 잡지에 기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의 그런 백신의 부작용을 좀 따지는 데 있어서는 좀 데이터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뭐 물론 이제 다른 국가들, 뭐 저기 이제 선진국들 제외하고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많이들 배포가 됐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가 뚜렷하게 없어요. 그래서 백신을 신고하는 해외 데이터도 다 중구난방이고, 독일 같은 경우는 신고를 이제 받다가 멈췄어요. 8월달 이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아직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신 신고 현황을 보시면, 얀센 백신이 10만 명당 569건이고, 모더나는 532건, 아스트라제네카는 529건, 화이자는 341건 순으로,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순으로 부작용이 많이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냥 뭐 사소한 부작용보다는 정말 이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가시거나 생명이 위중해진다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한다거나
어떤 뭐 신경계 이상 반응, 혈소판 감소 자반증 이런 딱 들어도 되게 안 좋은 그런 병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게 이제 중대한 이상 반응이라고 해서 따로 집계를 했는데 여기서는 제일 많이 부작용이 보고됐던 게 아스트라제네카였고 그다음 얀센, 화이자, 모더나 순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또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백신의 효과와 효능에 대해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를 이렇게 단독으로 비교해서 화이자가 아스트라보다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듯이 이 중대한 이상 반응도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를 단독으로 이렇게 대놓고 비교해서 시작한 연구가 없어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를 투여한 집단군에서 유난히 고령층이 많다거나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이 많다거나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높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해석 방법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신 환자분들은 100만 명 중에 여기 보시면 10만 명 중에 26건의 중증 비율이 있다. 화이자는 10만 명 중에 13건의 중증으로 진행했던 비율이 있다라고 따로 분리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스트라가 화이자보다 부작용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아스트라랑 화이자랑 딱 놓고 A라는 사람 아스트라, 화이자라는 사람 B라는 사람 화이자 이렇게 놓고 쭉 시작했을 때 비교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이 집단의 특성과 나이, 뭐 기저질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스트라 맞으신 분들은 초반에 이제 많이 맞으셨으니까 올해 초반에 그분들은 10만 명당 26건 정도 발생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작용은 주로 어떤 분들한테 많이 생겼는지 좀 살펴볼게요. 다행히도 여기 보시면 1차가 530건, 10만 건당, 2차가 396건, 3차는 91.6건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다행스럽게도 1차, 2차, 3차로 내려갈수록 부작용의 빈도가 조금씩 보고되는 비율이 줄어들었고 중대한 이상 반응도 내려갈수록 1차에서 3차로 갈수록 줄어든다고는 할 수 없지만 4%에서 3%대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경향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4,300만, 4천만, 1,000만이 맞아서 아직까지 부스터샷에 대한 데이터가 조금 더 필요해 보이겠지만 지금까지 보고된 바로는 전체 이상 반응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중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1.8배 더 많이 부작용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령층에 따라서 비교를 해보면 30대, 20대에서 가장 많이 보고를 했고요. 1차 때는 60대가 훨씬 보고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2차, 3차로 갈수록 60대 연령층, 60대 이상의 연령층의 국민들은 보고를 적게 했고 1차에서만 많이 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할 수 있어요. 부작용이 심하면 더 효과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심하면 심할수록 항체 형성되는 비율을 따져봤는데 부작용이 적으나 부작용이 많으나 중항체가 형성된 비율은 비슷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서 그래서 부작용이 심하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 같은 것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증 비율과 일반 그런 경증이 생기는 그 비율이 백신들마다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백신에 따라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보면 두통, 근육통, 복통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맞고 나서 이제 설사를 굉장히 심하게 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던 환자분들 중에서 여기 설사를 호소하는 분들이 12,000명이 되시는데 그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그러니까 전체 백신을 맞으신 분 중에 설사 호소하시는 비율이 12,000명. 그 중에 아스트라는 2,900명의 환자가 설사를 호소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대신에 뭐 화이자 6,000명이니까 화이자가 더 많이 호소를 했네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 백신을 맞고 그러면 사망하신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2, 5, 이 숫자를 제가 딱 이렇게 대놓고 적었는데 이 숫자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살펴보면 인과성 평가 사례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고 사망하신 분들 중에서 이분이 인과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가 올라와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의료진이 신고를 하고 이제 보건소 직원이 이제 분들이 역학조사를 시행해서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이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이게 백신 때문에 그랬다라고 인정한 경우, 인정을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최저 시급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총 사망 일시금이라는 걸 지급해요. 대략 지금 기준으로 4억 3천, 4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중증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거기에 55%, 대략 2억 정도 한 번에 일시금이 지급이 되는데 일단은 그걸 인정한 사례는 사망하신 분 총 1119분 중에서 2건만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사망 사례 대표적인 그 원인들, 다빈도 질환을 살펴보면 사인이라고 하죠. 돌아가셨을 때 사망 진단서에 쓰는 그 사인. 급성 심장사가 179명 건으로 제일 많았고 허혈성 심장 질환이 177건. 그다음에 뇌졸중이 119건, 폐렴, 폐혈증 이게 나머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중증 사례를 인정한 비율은 1360 케이스 중에 5케이스. 너무 인색하지 않나 싶은데 여기 가장 많은 중증 사례 원인이 뇌졸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이 허혈성 심장질환 순이었고요. 뇌졸중의 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혈전증 관련해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면 사망한 분들이 우리나라처럼 적을까? 살펴봤는데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보고를 멈췄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각각 보고 집계된 그런 날짜나 아니면 보고하는 방식, 시스템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대신에 1800건, 영국에서 1800건, 독일에서 1200건, 지금까지 집계를 보고한 걸로만 환산을 해보면 그래도 꽤나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셨어요. 백신을 맞고. 그럼 이분들을 이렇게 보상을 우리나라처럼 인색하게 해주고 있느냐? OECD 회원국들만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아까 이제 2, 5 외우라고 하셨죠. 외우라고 하셨죠. 외우면 이제 2라는 수치는 사망한 환자들에 대한 보상 비율이고 5는 이제 중증 환자분에 대한 보상 비율인데 여기 보상 인정한 비율이 2865 케이스예요. 아무래도 경증 환자 대상으로 많이 인정을 했던 것 같은데 경증 환자들은 사실 병원비 혹은 간병비 이 정도만 지원을 해드리면 되기 때문에 많은 케이스들이 인정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주목할 점은 미국 같은 경우는 보상 비율을 인정한 비율이 1명, 영국은 한 케이스도 없고 다른 유럽 같은 나라들도 다 10명 미만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나마 복지가 잘 돼 있는 핀란드 같은 경우는 167 케이스를 보상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2865건은 그렇게 터무니없이 인색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 최근에는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이제 보상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언론에서 많이들 노출이 되고 실제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그런 호소를 하시는 것들을 보셨을 텐데 이제 국민들 대다수가 공감을 하고 뭔가 대처가 필요하다,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일단은 공감을 해서 이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불충분한 경우에서도 확대를 했다고 하고 여기 사망자는 5천만 원까지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 경우, 명백한 경우,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즉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내년에도 지원을 안 해주는데 내년에도 바뀌어지는 거는 백신과 이상 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게 전 뭐 어떤 건지는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뭐 불충분한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을 늘려준다고 하니까 내년에 몇 명의 환자분들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아나필락시스를 중증 반응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24시간 이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신경계 두통 증상이라든지 혈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3일 이내, 혈전증은 28일 이내에 발생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혈전증이 3달 넘어서 발생했다. 그런 거는 백신과의 연관성이 크게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상을 각박하게 2명, 5명밖에 안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백신을 꼭 맞아야 되냐라고 이제 반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뭐 최근에 제가 또 소식을 접했는데 일부 의료진 분들께서도 백신을 꼭 맞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코로나 검사가 너무 과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생각을 저가 이제 뭐 터무니없는 뭐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을 잘 살펴보고 어떤 부분에서 저랑 다르게 생각하는지 확인해보고 따져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감정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최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셔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백신을 꼭 맞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이 미국이고 영국이고요. 빨간색이 미국인데 이거는 이제 사망자에 대한 그런 추이, 그 사망률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여기는 확진자를 발표한 거, 확진자 수를 발표한 거고요. 보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사망자는 여기 유럽, 미국, 여기 일본이거든요. 이런 나라들보다 굉장히 낮아요.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페루가 이제 사망률이 8.9%, 치명률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0.9%밖에 안 돼서 이 수준이 뭐 0.9%도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낮다고 할 수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67위에 해당한다는 수치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67위 정도면 그래도 준수한 편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위중증 비율을 살펴보면 미국이 이제 1위죠. 미국이 1위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보면 대한민국이 67위에서 15위까지 올라가 있어요. 위중증 환자, 즉 지금도 병상을 못 받아서 혹은 병원에 계시더라도 위중증으로 진행하신 분들이 1078분이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많냐 봤을 때 80대, 70세 이상에서 치명률이 무려 3%에서 13%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말씀해서 확률 싸움이다. 결국에는 코로나 걸릴 확률은 10만 명 중에 1명이고 뭐 예를 들어서 화재로 죽을 확률은 10만 명 중에 2.5명이 화재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보다 여기 보시면 화장실에서 다칠 확률은 10,000명 중에 1명. 뭐 다른 항생제 같은 것들에 의해서 아나필락시스가 생길 확률은 2만 명 중에 1명. 뭐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보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확률이 매우 낮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 백신 부작용을 실제로 경험을 하시거나 가족분들이 발생을 했다면 나에게 발생했던 거기 때문에 100%예요. 그래서 사실 공감대 형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생각은 건강하셨던 분들이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코로나 걸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중증으로 혹은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어요.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당장 이렇게 피해를 보신 분들의 입장을 우리가 실제로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100% 우리가 이해하거나 공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분들이 백신을 적어도 강요받아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이 받은 피해는 오로지 그분들이 겪으셔야 될 몫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강요를 한다고 해서 그런 책임이나
이런 뭐 피해가 보상 같은 것들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설령 이루어진다 한더라도 환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그거에 그 돌아가신 사건과 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피해 보상을 4억 4천, 4억 5천, 뭐 2억 이렇게 해드리는 것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에 대해서, 혹은 중증으로 지금 많이 고생하시고 있는 병원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이 이루어지니까 그래도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백신을 맞지 않으시는 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강요받지 않도록. 다만 백신을 맞으시지 않는 걸 선택하신 분들은 어떤 기저질환이라든지 예전에 아나필락시스를 겪으셨다든지, 뭐 제가 이제 뒤에 있어서 백신을 맞으시면 안 되는 그런 치명적인 부작용들, 그다음 알레르기를 앓으셨던 분들, 뭐 혈전증, 심근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맞으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은 이제 임산부에 대해서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지만 어, 아직 데이터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나의 가족이 임산부라면 적극적으로 맞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어떤 충분한 데이터가 없이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평가, 감정적인 두려움, 그 판단에 의해서 맞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조금 더 줄이고,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런 의료 정보들이 있다. 이런 데이터가 최근에 뭐 어떤 TV에 나와서 의사가 얘기를 했다더라. 아니면 뭐 저희 블로그나 유튜브에 그런 뭐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백신을 맞는 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 하지만 발생할 수도 있다. 경중을 따져봐야 된다. 이걸 맞음으로 인해서 코로나로부터 중증 혹은 사망하는 비율을 줄이고 주변에 전파되는 비율을 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지킬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장점과 단점을 각각 명백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한 분,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이 갈수록 뭐 방역 패스다, 백신 패스다, 뭐 이런 식으로, 어제 뉴스를 봤는데 앞으로 뭐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은 이 QR코드를 찍으면 알람이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백신을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맞으실 수 있도록 이제 권장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어떤 제도화 한다는 거는 저는 찬성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알람이 울렸다고 해서 그분들을 손가락질 한다거나 우리 멋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도 함께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나아갈 공동체의 인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옆에서 도와드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몫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강요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왜 그런 일부의 그런 백신을 안 맞는 것을 선택하신 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